제 인생에서는 늘 흙냄새가 났습니다. 평생을 이 땅에 바쳐 자식을 키웠고 남편을 떠나보냈으며 저 또한 이곳에 뼈를 묻으리라 다짐했지요. 하지만 제 인생의 황혼역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거대한 거짓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서 버려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과연 기적 같은 봄날이 찾아왔을까요? 지금부터 제 인생 가장 잔인했던 가을과 기적 같았던 봄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인생에서는 흙냄새가 납니다. 꼭두 새벽 차가운 이슬을 머금어 축축하고 비릿한 흙냄새. 한낮의 뙤약볕 아래 바싹 말라 부서지며 먼지를 일으키는 흙냄새. 그리고 해질녘 노을빛을 한껏 머금어 붉고 따뜻하게 달아오른 흙냄새. 경기도 양평의 이 3,000평 밭되기는 지난 40년간 제게 남편이었고 자식이었으며 때로는 지긋지긋한 멍에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흙으로 돌아간 지 꼭 5년. 이제 이 넓은 땅에는 성한 구석 하나 없는 내 몸뚱이와 해가 기울면 길게 늘어지는 외로운 그림자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굽은 허리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삐걱거리는 뼈마디가 밤새 안녕하셨는지 무난 인사를 드리는 셈이지요. 텅 빈 안방에는 죽은 영감의 흑백 사진만이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봅니다. 영감, 나 먼저 일어났소. 오늘은 배추밭에 벌레 좀 잡아야 할 것 같구먼. 대답 없는 그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나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혼잣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 목소리 내는 법을 잊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서울 사는 아들 둘은 철마다 안부랍시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엔 서늘한 칼날이 숨어 있었지요. 큰아들 민수는 언제나 매끄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희는 백화점 갔다가 어머니 생각나서 전화드렸어요.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저희가 알아본 실버타운으로 가세요. 호텔처럼 식사도 다 나오고 최고급 의료시설에 물리치료도 매일 받을 수 있다던데요. 작은 아들 민호는 거들었죠. 맞아요, 엄마. 친구분들하고 화투도 치시고 노래 교실도 다니시고 거기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놓이고요. 언제까지 그 힘든 농사일에 청춘 다 바치실 거예요. 청춘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갈라진 내 손등과 굽어버린 허리를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자식들의 효심은 늘 이 땅에서 나를 밀어내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편안한 노후는 나에게는 뿌리 뽑힌 나무가 화분 속에서 서서히 시들어가는 과정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됐다. 나는 여기서 죽을란다. 너희 애비 옆에 묻히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러면 아들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가벼운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내 적막하던 삶에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읍내 농협에서 퇴비를 고르는데 낯선 신사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잠시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말없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딱 봐도 도시 티가 역력했습니다. 흙 한 번 만져보지 않은 듯 말끔한 손,
반일하기에는 너무나 깨끗한 구두. 배추의 웃걸음을 주려는데 어떤 게 좋을지 통 모르겠어서요. 그 어설픈 질문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런 거 주면 배추 속이 다 타서 물러버려요. 이리 와봐요. 이걸 써야지. 풋내기 양반. 내 퉁명스러운 말투에도 그는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의 인연은 질긴 칠넝쿨처럼 이어졌습니다. 김한식 씨. 서울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 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귀농을 시작한 지 1년째라고 했습니다. 그는 허구한 날 내 밭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게 호미질을 하다 허리를 부여잡기 일쑤였고 비료 포대를 들다 휘청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 나는 밭 한쪽을 내어주며 핀잔을 가장한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은 글만 읽던 사람이라 그런가. 몸에 힘쓰는 법을 영 모르네. 호미는 손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허리로 하는 거요. 이렇게 내가 그의 손을 잡고 호미질하는 법을 알려주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남자의 손. 그 온기가 내 거친 손등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해 나도 모르게 화들짝 손을 빼고 말았습니다. 주책이야.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함께 땀 흘린 뒤에는 마루에 걸터 앉아 시원한 보리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가 서울서 사왔다며 내민 빵은 내 입엔 너무 달았지만 그 마음이 고마워 맛있게 먹는 척했습니다. 대신 나는 갓 담근 열무김치에 국수를 말아주었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며 국물까지 싹 비웠습니다. 옥자씨 음식 솜씨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걸 매일 드시는 자제분들은 참 복이 많네요. 복은 무슨 1년에 2번 와서 얼굴 비추는 게 다인 놈들인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은 다 제 살 길 찾아 바쁘지요.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면 가끔은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의 쓸쓸한 고백에 내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같은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한식 씨였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시 한 구절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어우러져 내 마른 마음에 촉촉이 스며들었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시구에 나는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이 찾아올 줄이야. 죽은 영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그의 방문을 기다리는 내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나는 아주 오랜만에 다시 깨닫고 있었습니다. 죽은 영감에게는 미안했지만 웃는 법을 잊었던 제 입가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이토록 따뜻하고 함께 땀 흘리는 기쁨이 이토록 가슴 벅찬 것인지 잊고 살았지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 찾아온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이 연약한 행복 위로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가장 잔인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는 것을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한식 씨와 함께 갓 심은 마늘밭에 물을 주던 날이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웬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밭두렁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젊은 남녀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나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초옥자씨. 이 흙냄새 나는 할망구가 우리 아버지를 홀려서 뭘 어쩌려고 들어? 아버지가 평생 모은 퇴직금? 당신 같은 꽃뱀한테 한 푼이라도 넘어가게 둘 줄 알아? 당장 우리 아버지 놔줘요. 한식 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악다구니는 지독한 부조화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순식간에 파렴치한 늙은이가 되어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내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오고 입이 바싹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얘들아, 그만하거라.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의를 지켜. 아버지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온 동네에 아버지가 이상한 할머니한테 빠져서 재산 다 날리게 생겼다고 소문이 파다해요. 당장 저희랑 서울로 가요. 그들은 한식 씨의 팔을 잡아 끌었고 그는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나에게 미안하다는 눈빛만 남긴 채 실려 떠났습니다. 멀어지는 자동차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짧았던 내 인생의 봄날이 싸늘한 가을 바람 속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온기가 남아있던 내 손이 부끄러워 나도 모르게 흙 묻은 옷에 손을 문질렀습니다. 그렇게 제게 찾아온 짧은 봄은 싸늘한 가을 바람 속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그 자리에서 저는 기댈 곳 하나 없는 늙은이에 불과했지요. 저는 그때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유일한 버팀목이라 믿었던 아들놈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달콤한 위로 뒤에는 차라리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시커먼 칼날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사랑을 잃은 슬픔은 늙은 몸을 생각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나가 홈이 한자로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밭은 돌보지 않는 주인처럼 황량해졌고 내 마음도 꼭 그와 같았습니다.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으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밭에 나가면 그의 어설픈 몸짓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밥을 지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잠을 자도 깊이 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아들들은 기다렸다는 듯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남자 처음부터 이상하다 싶었다니까요. 사람 그렇게 쉽게 믿는 거 아니에요. 저희 말 들으셨으면 이런 험한 꼴 안 당하셨잖아요. 이제라도 다 정리하고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계약금까지 다 치러놨어요. 자식들의 위로는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타까움보다는 내 말이 맞지 않느냐는 의기양양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저항할 힘도 살아가야 할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내에 있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향했습니다. 한식 씨와 함께 가꾸었던 꿈, 그 꿈의 첫 결실을 맺어주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서툰 포장에도 늘 최고라며
엄지를 세워주시던 단골 가게 사장님께 이제 그만두게 되었다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힘없이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낯익은 얼굴이 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읍내에서 부동산을 하는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너털웃음을 지으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곧 좋은 데로 이사 가신다면서요? 야, 제가 다 부럽습니다. 자식 농사 아주 잘 지으셨어요. 우리 애들이요? 부동산에는 어쩐 일로? 저희 부동산에 벌써 몇 번이나 다녀갔는데요. 어머님 이제 실버타운 가셔서 편히 쉬시기로 했다고, 이 땅은 자기들한테 물려주시기로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 동네 리조트 개발 계획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땅값은 얼마나 오를지 어찌나 꼼꼼하게 묻던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참 효자들이에요. 효자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주변에 왁자지껄한 소음이 순간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내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 사장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독약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머릿속에서 필름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배를 골아가며 두 놈 대학 등록금을 대던 기억,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밭에 나가 번 돈으로 서울의 비싼 과일 한 상자 붙여주던 기억, 그놈들이 어렸을 적 열이 펄펄 끓을 때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며 내 목숨이라도 대신 내어주고 싶다 빌었던 기억, 그 모든 세월이 내 피와 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나를 위하는 척, 걱정하는 척 했던 그 모든 말이 결국 내 땅을 차지해 돈방석에 앉으려는 속셈이었다니. 내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내 땅을 자기들 것인 양 이미 팔아넘길 궁리부터 하고 있었다니. 피와 땀으로 일군 내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의 탐욕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아한 감옥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지요. 늙은 어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그렇게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연약해진 늙은 어미의 등 뒤에서 그들의 탐욕스러운 성을 통째로 무너뜨릴 기적 같은 방역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땅도 남은 내 삶도 다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하마. 실버타운인가 뭔가 그리로 들어가겠다. 와서 짐 나르는 것 좀 도와다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감출 수 없는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당장 내려갈게요. 그 경쾌한 목소리가 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텅 빈 마루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싸고 손때 묻은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정리하는 며칠은 내 인생을 산 채로 관 속에 넣는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나는 마당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아들들의 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엔진 소리가 아닌 낯선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내 아들들의 번쩍이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믿을 수 없게도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된 듯 초췌한 얼굴의 한식 씨였습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옥자씨 내가 너무 늦었지요. 서울에 가서 자식들 앞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해달라고. 내 재산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단 한 푼도 필요 없으니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며칠 밤낮을 싸우고 연을 끊자는 말까지 듣고서야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 앞으로 다가와 내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옥자씨, 나 염치 없지만 당신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신과 함께 이 흙을 만지며 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말에 굳어있던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고맙고도 벅찬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들의 차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던 그들의 얼굴. 나는 한식 씨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소리쳤습니다. 나 아무 데도 안 가. 여긴 내 땅이고 내 집이야. 이 땅은 너희들한테 물려줄 내 재산이 아니라 내 인생 그 자체라고. 그러니 너희들도 다시는 여기 발붙일 생각 마. 내 함성에 놀란 아들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당황한 얼굴을 보는 순간 지독했던 허탈감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며 통쾌한 카타르시스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처음으로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1년 후 리조트 개발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내 땅이 리조트의 핵심 부지라며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무려 30억 원. 평생 흙만 파온 나에게는 실감조차 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나와 한식 씨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영감이랑 내가 평생 피땀 흘린 곳인데 이걸 돈으로 바꾼다는 게 영 내키질 않네요. 옥자씨, 이 땅은 옥자씨의 삶이었지만 때로는 옥자씨를 올가매는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이 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결정은 옥자씨에게 달렸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땅에 대한 미련은 내 과거에 대한 미련일 뿐, 내 미래는 한식 씨와 함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억이라는 거금이 통장에 찍혔다는 소문은 날개라도 달린 듯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쫓겨났던 아들놈들이 귀신같이 알고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얼굴에 뻔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우리 어머니 고생 끝에 낙이 오셨네. 그때 저희가 어머니를 실버타운에 모시려 했던 게 다 이런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어머니 걱정하는 마음은 하늘이 안다니까요. 역겨움에 속이 메스꺼렸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 걱정을 많이 했었지. 들어와서 차나 한잔하거라. 그날 이후 아들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를 사오고 안마 의자를 들여놓고 주말이면 어디서 데려왔는지 손주들까지 데리고 와서 재롱을 부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내 얼굴이 아니라 내 통장을 향해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돈도 많으신데 저희 사업에 투자 좀 하시면 어떠세요? 3년 안에 2배로 불려드릴게요. 형님은 무슨 소리?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셔야지. 강남에 전망 좋은 아파트 하나 사셔서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남은 돈은 저희가 잘 관리해드리고요. 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줄 뿐이었습니다. 놈들의 탐욕이 어디까지 자라나는지 그 끝을 보고 싶었습니다. 몇 달 뒤 나와 한식 씨는 조용한 강가에 아담한 땅을 사서 작은 집을 짓고 예쁜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꽃을 심고 채소를 기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들들은 그곳까지 쫓아와 자신들의 계획을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마침내 나는 결전의 날을 잡았습니다. 나는 아들 둘을 새 집으로 불렀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재산 문제, 오늘 깨끗이 정리하자. 아들들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희색이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어머니의 어떤 결정이든 존중하겠습니다. 나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들들은 서로 먼저 보려고 경쟁하듯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나 유언장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들어있는 것은 한 장의 기부 증서였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탐내던 돈이다. 내가 평생 땀 흘려번 돈 30억. 그중 딱 1억은 한식 씨와 내가 남은 생을 소박하게 살아가는 데 쓸 거다. 그리고 나머지 29억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원에 전부 기부했다. 아들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기부 증서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먼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을 왜 생판 남 좋은 일에 다 씁니까? 저희는 자식도 아니에요. 그 늙은이한테 속으신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어머니 꼬드겨서 재산 다 빼돌린 거잖아요. 민호는 당장이라도 한식 씨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내 평생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자식이긴 했느냐? 늙은 어미를 요양원에 쳐넣고 그 땅을 헐값에 가로채려던 게 자식이 할 짓이더냐? 너희들에게 돈은 피부치보다, 어미의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지. 그래서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 너희들 손에 단 한 푼도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주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은 돈 없이 사는 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지. 나는 너희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 힘으로 직접 벌어서 살아보거라.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주는 유일한 유산이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들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는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에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와 한식 씨는 강가의 작은 집에서 함께 새벽을 맞고 함께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체험 농장을 열어 도시 아이들에게 흙을 만지는 기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돈은 예전만큼 많이 벌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고사리 손으로 딴 토마토 하나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강물 위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옥자 씨, 행복하십니까? 그럼요. 내 인생에 이렇게 마음 편한 날이 있었나 싶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군요. 마음 나눌 사람 하나 곁에 있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지요. 내 인생을 채우던 외로운 흙냄새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와 희망이 섞인 세상에서 가장 향긋한 냄새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가장 혹독했던 겨울 끝에서 나는 비로소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은 넘어 찾아온 내 인생의 진짜 봄날. 나는 지금 내 삶의 가장 찬란하고 풍요로운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